국장과 함께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조금 좀 만만 영상에서 첫 장면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장면 예, 예. 역시 대표 패널이세요. 하하하하. 예. 자, 웃으면서 시작합니다만 이 상황 자체는 상당히 엄중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면 전환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이 국면에서 이제 책임 공방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익히 예상했던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민주당 진영은 언제나 재난을 정략화하고 네.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그 후에는 퇴진 내지는 탄핵 뭐 이런 기승전 퇴진으로 뭐 언제나 연결이 될 것이니까 네.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경찰이 최근에 왜 그 동향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게 A급이고 대통령실까지 올라가는 그런 문서가 네.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출이 된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미 진단을 했죠. 퇴진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네. 라고. 네. 근데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세월호 뭐 재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네.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충분히 이들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만큼 우파 시민들이 앞장서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게 저는 대통령 그 지지율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대통령 지지율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보면 네. 사실 횡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1% 미만을 올랐다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5% 내렸다 그걸 갖고 봐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거의 영향이 없고 정당 지지율 역시 거의 답보 상태입니다. 이건 사실 국가적 재난이라고 아무리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정부 책임을 이야기하더라도 국민들은 지금 그래 대통령이 하는 건 좀 지켜봐 수습하는 거 지켜봐 하는 그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싶은 겁니다. 이종건 실장님, 네. 그 오랫동안 이제 정치판을 그 경험도 하시고 또 관찰도 하시고 네네. 또 언론 활동도 하셨죠? 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자들 있죠. 네네. 추도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추모를 앞세워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들이 처음 이 촛불행동인지 촛불 전환인지 뭔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를 이제 시작했을 때 네네. 그때가 4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성한 게 4월 10일이고요. 그러면 예. 그게 대통령의 취임도 하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미 그들의 그러니까. 강령 이념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의 취임도 하기 전에 새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좌파들 보셨어요 지금까지? 원래 이런 속성이죠, 솔직히 속성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감히 그렇게 못했거든.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자신들의 어떤 그 단체의 뭐 강령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시작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혁명적인 어떤 그런 그 촛불의 힘을 보여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면서 뭐 깨놓고 얘기하면 퇴진시키겠다. 그 퇴진시키는 어떤 목적으로 이 단체를 결성한다라고 아예 선언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취임하기도 전에 이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름을 살짝 고쳐가면서 사실 지난 주말에 보수우파 시민단체 안 했습니다.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네, 광화문 집회를 아예 취소했죠.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파 사실은 그런 집회 역시 다중에 모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파와 좌파가 이렇게 뭐 서로 맞서는 상황 속에서 경찰 병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우파 시민들은 책임의식을 또 느낀 거예요. 아무리 그게 책임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번 주말은 자제하자라는 시민의식의 발로였죠. 당연히 저는 시민이라면 애도 기간이 아무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취해야 할 최소한의 어떤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추모를 빌미로 해서 더군다나 제가 갖고 온 게 보도자료입니다. 네. 민노총이 낸 보도자료예요. 민주노총이 낸 보도자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무총리 사태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만 총궐기 전국 노동자 대회 선포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이 집회를 열겠다 계속 열겠다는 선언인데요. 예. 이런 민노총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이 민주당의 지분을 행사하면서 네. 그다음에 동원력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인파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네. 조직력을 갖고 사실 딜을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 민노총이 움직였다라는 건 즉 2단계 1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됐다는 얘기예요. 1단계는 주로 아까 얘기했던 촛불연대 시민들 운운하면서 작은 단위의 어떤 한 1,000명, 2,000명 모이다가 그러니까 불씨를 지피는 단계. 그렇죠. 계속 지피다가 민노총이 이렇게 나선다 그러면 그래 이제부터는 한 10,000단위 이상으로 진짜 조직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 다음에 3단계, 4단계는 뭐냐면 거봐라 100만이 모였다. 당에서도 이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행동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단계별 어떤 전략인데 지금 딱 한 제가 보기엔 2단계 정도로 전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어릴 때 시골 생활할 때 이제 모닥불 같은 걸 피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이 가랑잎이나 솔잎 마른 거 이런 거를 하고 잔 가쟁이 부러뜨려서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을 피워요. 이제 지금까지가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은 이제 조금 굵은 가지들을 집어넣잖아요. 굵은 가지를 지금 이제 그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큰 장작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휘발유를 갖다 붙죠. 휘발유 붙습니까? 예. 시골이니까. 예, 어디서 석유 같은 거. 경운기에 들어가 있는 석유 조금. 그래갖고 그걸 갖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캠파이어처럼. 그렇죠. 절정에 올라가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이 불씨를 간신히 호 불어가지고서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여기에 뭔가 불이 붙을 것 같으니까 민노총이 쓱 들어와서 이제 장가지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런 단계인데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광우병도 겪고 또 세월호 참사도 겪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들도 특히 자유파 국민들은 너무 많이 학습이 됐어요. 그렇죠. 이자들이 지금 왜 이러는지 어느 단계인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자들의 이런 단계별 시나리오 하려고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저지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두 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우리 거죠?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 시민의식.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저는 지지난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고 국민들이 그거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 지금 회초리를 드는 건 이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누가 반정부 투쟁하래 너네들한테? 왜 이렇게 뛰쳐나와 너네들? 추모는 애도고 추모는 추모야. 근데 이걸 갖고 퇴진운운하면서 반정부 투쟁으로 정치 투쟁하는 거 이건 안 돼. 라는 게 지금 민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건 그날의 행적부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대통령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며칠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때 당시에 30분 후에 어떤 반응을 했고 다시 15분 후에 어떤 반응을 했고 그다음 어떻게 회의를 했고 하는 것이 소상하게 나왔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국가안전과 관련된 비상점검 회의를 통해서 또 오늘 회의를 봤더니 이 회의가 오늘은 인파 관리에 대한 부문만 하고요. 또다시 예고를 했더라고요.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모두 말씀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따로 회의를 하자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 재난과 관련된 그런 보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거고 오늘 또 제가 눈에 들어온 건 아예 예를 들어서 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당시 오늘도 내각의 장관이 7명 대통령실에서 비서
관급까지 13명, 뭐 그리고 민간 베이스에서 뭐 교수 아니면 SK텔레콤 부사장 뭐 이런 한국 데이터 무슨 관리 협회 뭐 이런 정도인데 갑작스럽게 좀 더 구체적인 현장 관리자들이 나왔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의 종로 3가의 뭐 그 이 교통 담당하는 현장 직원 또 뭐 종로서 또 소방청의 가장 현장 담당 말단 직원 이 나왔어요. 네. 그 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어떤 목소리도 들으면서 민간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아주 소상히 아마 회의를 진행했던 걸로 압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대책을 세밀하게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정부로 하여금 국민으로부터 유리되지 않는 부분. 또 가장 중요한 게요. 예. 이 좌파가 이 재난의 정치화를 하면서 가장 극악한 게 유족들이거든요. 유가족들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하면서 끌어내가고 그래요. 협의회 같은 거를 만들고 반정부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게 하고 추모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하려는 지금 이번에 그런 게 또 드러났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뭐 추모 뭐 공간을 만들고 희생자 프로필을 다 모으고 해갖고 똑같이 하려다가 지금 그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게 차단된 게 뭐냐면 유가족분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성 있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책임자 처벌까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네, 때문에 지난 뭐 세월호라든지 그 이전에 참사와 다른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태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중요하죠. 어떤 그 척도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이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발인을 끝냈어요. 네, 146명. 네, 이제 외국인 이 희생자 몇 분만 지금 이제 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걸 뭐 어떤 세상인데 정부가 그걸 하라고 종용을 했겠어요. 네. 회유를 이렇게 했겠어요. 압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 상황 자체는 그렇게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좌파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달콤했던 탄핵의 추억, 달콤했던 광우병의 추억 이런데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처럼 또는 무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고 가뜩이나 지금 사법 처리가 지금 목적까지 올라온 이재명이도 이렇게 해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잔명을 얼마라도 보존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지금 이런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자꾸 이제 서려고 하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과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이 네. 지금 조계사 법회에서도 또 개신교 네. 예배에서도 또 오늘 그러니까 국가 안전 점검 회의에서도 계속 그 사과의 그 표현을 달리하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시 하는 말은 진정성이 없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뭐 이런 네. 공세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국민들을 보기에 부담스럽다기보단 아니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야죠. 전진해야죠. 그런데 계속 발목을 잡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좌파의 생각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좀 더디게 대응을 한다거나 또는 당황한다거나 뭐 대통령이 한동안 뚱 해서 거리를 두는다거나 다른 이슈를 얘기한다거나 이래야 뭐 모든 이 프로세스가 지난번처럼 갈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박자 빠르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움직임이. 기자들이 이제 그 예전에 그런 그 자기들이 그 공세를 해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에 여러 차례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하니까 딱 그 방식대로 하면 이번에도 윤석열이 걸려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의 3시간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참사 초반에 나왔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날 그 예. 커뮤니티에서 봤거든요. 네. 그날 그러니까 저도 밤에 계속 그 지켜보다가 새벽녘까지 커뮤니티를 계속 점검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고 발생 한 서너 시간 후부터 3시간이 떠돌기 시작한 예. 거예요. 근데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건 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고성국 TV 같은 유튜브예요. 당시 세월호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음. 우리의 무기가 없었어요. 네, 우리가 네, 주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가 메인 언론을 뭐 장악했다기보단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언론도 도와주지 아까 그 커버해주지 못했고 언론이 사실은 어. 예, 그 지극히 편향적이에요. 예. 근데 전혀 부재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나와도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기, 메신저가 없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거기에 대응하고 개념화하고 네. 상대적으로 그것을 전파하고 확산하고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충분히 생겨났다. 이것이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안전 이제 시스템 그 점검 회의를 하면서 네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개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자제하고 절제한 표현을 썼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 후에 이 경찰이 이번에 드러낸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경로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실 조금 더 일찍 이 경중을 따져가면서 네. 이 질책을 했었어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건 그야말로 그 당일 날이나 물론 당일 날이 아니더라도 한 며칠 후에라도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112의 신고나 119의 신고 체계가 원활하지 못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안 것도 119의 신고 119에 들어온 거로서 소방청에서부터 소방청이 아니죠. 지금은 저 행안부 소속이죠. 어쨌든 소방 쪽에서의 그 신고로 알게 됐고 경찰은 그때까지 대통령보다 몰랐고 이런 상황들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캐치를 해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발언이 그거거든요. 112 신고가 들어올 때 5시 40분, 50분 경부터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도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이 된 112 신고가 이제 6시 40 몇 분인가 그때 처음 신고인데 6시 34분이요. 제가 5시 40분은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 신고가 올 정도면 적어도 5시 정도부터는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이제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구나라는 점,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 여기에 질책한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도적 그 미비점을 따질 수가 있느냐 이 대목이 어떤 얘기냐면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없는 그런 이 인파가 몰렸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경찰이 대응을 못한다. 초기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대통령이 질책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112 신고도 왔고 근데 거기서 주체자 운운하면서 이걸 제도적으로 완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은 경찰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질책도 지금 오늘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좌파들은 이제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걸 다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한덕수 장관의 경질, 이상민 장관의 파면, 윤희근 청장의 파면, 그리고 내각 총사퇴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글자로 퇴진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렇죠. 내각 다 없애고 그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 혼자 남아서 사과하고 이 사표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겠지 하고 그냥 던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상황에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 참사 직후에 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유승민이라는 자가 먼저 파면하라 요구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또 파면하라 요구하고 나서 막 이렇게 돼서 좌파들보다 먼저 주장을 하는 바람에 좌파들이 봐라 너네들 안에서도 그런 주장 나오지 않냐 이렇게 돼 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승민이 좌표를 찍었죠. 미리.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수법 아닙니까? 좌표 찍고 어느 수위까지 딱 한 다음에 그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몰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인데 유승민 완전히 이번엔 확실하게 자기의 어떤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뭐 이 기사에 이런 것도 나오더만요. 민주당이 야 이재명을 우리가 그 당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유승민 데려다가 대항시키면 좋겠다. 와 저 파면 얘기하는 거 봐라. 우리 쪽에선 얘기도 못하는데 뭐 이런 실제로 기사화 됐어요. 그 민주당 무슨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뭐 익명으로 뭐 그 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런 기사를 보면서 유승민이 좋아하다간 정말 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안철수도 저는 이번에 파면 운운하면서 거기에 동참한 건 네. 참, 이 사람이 아직도 정무전 감각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포지션이 무엇이냐를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당내에서 당대표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지분도 있고, 또 약속도 받아냈고 한다면 자신이 이 당내에서 어떻게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똑같이, 유승민과 똑같이 되면 어떻게 되죠? 유승민보다 뭐 더 어떤 이 각광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저는 안철수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했던 그 좌파들 말이죠. 네. 실제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혹시 좀 확인하신 게 있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좀 이 기사를 팔로우를 하지 못했어요. 네. 토요일 날은. 그래서 나중에 좀 파악을 해봤는데 네. 뭐 자신들은 지금 뭐 50만 운운하는 뭐 그 주최자 쪽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모이진 않았고요. 자기들이 50만이래요? 예. 그러면 계산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지금 MBC 사장 하는 자가 보도국장 할 때 네. 딱 봐도 100만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가 서초동 집회. 예. 근데 그 딱 봐도 100만이라고 그 뻥쳤을 때 실제 모인 인원은 많이 잡아야 5만이었어요. 네. 예. 계산이 좀 되네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으로 있었던 조은희 의원이나 박성중 의원한테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그 서초동에 서리풀 축제가 있어서 축제 인원하고 이 서초동에 조국 수호 집회하고 막 들이 섞여 있었는데 예. 그걸 전부 다 계산해도 10만이 채 안 되는데 예. 그걸 딱 봐도 1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2만 5천 명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만 5천 명. 아니죠. 50만에 그렇죠. 50만 100만에 5만이니까. 예, 20분의 1. 예. 그자들의 50만에 주장이 맞다면 예, 2만 5천 정도 간신히 모은 거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자들의 셈법에 따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집회 많이 해보고 시위 많이 해봤잖아요. 네. 이정우 시장 그러셨죠? 예. 네, 그래요. 예. 이 집회와 시위에 있어서 이게 이기는 집회, 이기는 시위는 물론 경찰을 상대로 국가 권력을 상대로 이긴다 진다는 게 좀 어폐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는 대의 명분이 뚜렷할 때. 그래서 비록 국민들이 함께 하지는 못해도 지지하고 있을 때. 네. 두 번째는 기세가 있어야 돼. 맞습니다. 비록 예. 숫자가 소수래도 음. 정말 몸을 던질 정도의 기세가 맹렬해야 되거든요. 음.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기세가 맹렬하면 아무리 경찰력이 강력해도 이게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네. 이번에 이 좌파들 집회를 보면 이것들이 모이긴 모여. 뭐 전국의 버스 대절에서 오는 건지 뭐 하여튼 모이긴 모여요.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 뭐 흐지부지해서 돌아가고 뭐 해산하고 뭐 뿔뿔이 흩어져서 뭐 이태원 쪽으로 뭐 놀러를 갔는지 어쨌는지 뭐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자들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 거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
자기들이 지것들 딴에는 한다고 열심히 허위 정보 만들고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리는데도 이게 국민들이 이제는 속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힘 빠지는 거예요.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 아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퇴진하겠다고 촛불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명분을 세우겠어요. 자기들끼리도 야 이거 맞아? 긴가민가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내 목숨 걸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그런 결기 있는 자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좌파들 보면 말이죠. 야 저것도 집회라고 하냐. 저것도 시위라고 하냐. 저게 돈치라는 거지. 제가 10월 22일 날 집회 10시간 동안 취재하면서 보니까 돈들은 엄청 많은 것 같아. 그 돈 어디서 나왔대요? 차들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서 차 전체 대형 화물 트럭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전체를 듣는 프레카드가 길 전체를 칵 메우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봤어요.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그렇죠.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민노총이 포함되지 않은 집회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집회에서 제가 봤는데 돈 엄청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로 민노총에서 집회할 때랑 비슷하게 이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서 선동하는 그 트럭 있잖아요. 네. 맨 뒤는 못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곳곳에 배치를 해요. 한 두 손을 대갖고 한 무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선전하는 거. 그 다음 무리가 들을 수 있게 트럭들을 계속 바꿨는데 그 트럭들마다 인형을 만들고 또는 지난번에 고등학생 카툰 카툰 웹툰 웹툰 크게 해서 붙이고 각각 그렇게 완전히 정말 그거 돈으로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그걸 돈으로 다 바르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뭐 민중 가수래요. 우리들은 모르는 민중 뭐 여가수인데 어디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대리석을 해갖고 산답니다. 그게 어느 걸로요? 다 집회에서. 집회 가서 노래 불러주고 그래서 출연료 민노총 가서 집회에서 노래 불러주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온답니다.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집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거기서 사회 보는 사람들이나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죠. 더구나 지금 이 판에 중고등학생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 그 광우병 때 일부러 유모차 끌고 애들 태워서 나왔던 좌파들이니까 뭐 정교조가 이 학교 현장 장악하는 게 뭐 이럴 때 쓰려고 장악하는 거겠죠.만 그러나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을 앞세워서 윤석열 퇴진 집회 이런 걸 할 생각을 했나요? 그러게요. 그럼 뭐 그 집회의 주최자들한테 뭐 지원도 했다면서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 제가 그냥 생각난 건데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시죠. 저는 이번에 정말 그 사람의 그 목숨의 값어치가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든 게 광산 노동자예요. 아연 봉화의 광산 경북 노동자들 9일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의 이틀 전에 벌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사투를 벌일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태원 참사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물론 여긴 156명, 2명 이런 어떤 이 저울을 따지자면 뭐 156명의 그런 이 목숨 진짜 안타깝죠.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두 분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조로 바라고 있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민노총이라는 작자들은 광산 노동자 아닙니까? 광산 노동자가 그렇게 정말 그 사고로서 죽어가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성명은 없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명을 한다? 이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 두 분이 살아도록 이 민노총이 그 광산 현장에 와서 시위 안 해가지고 두 분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살려내라고 뭐 바깥에서 지것들 딴에 뭐 시위한답시고 했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어디 구조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네. 자, 이 집회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좌파 집회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 지것들이 계속 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집회하는 자들 그 얼치기 좌파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얼치기 지금 좌파들이에요. 그냥 상습 시위꾼들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이념이건 뭐 제대로 된 무슨 전략 전술이고 이거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자들이 지금 얼치기 좌파로 하고 있는데 보세요. 모택동이가 적어도 1000번, 10,000번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 모택동이는 정권 잡을 동안에 한 25년 가까이를 게릴라 투쟁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 싸워서 이 정권 잡은 자잖아요. 네. 이 게릴라 투쟁하면서 모택동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지가 어떻게 해. 그 농민과 노동자 속에서 살아야 그렇죠.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모택동의 말은 뭐냐면 혁명가, 공산주의자는 대중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야. 절대 대중을 떠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모택동 군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율이 뭐냐면 남의 집에 와서 함부로 닭 잡아먹지 마라. 그 이제 중국은 그 우리처럼 온돌이 아니니까 침대인데 네. 농촌에 가난한 데는 침대가 없으니까 문짝 있잖아요. 네, 네. 문짝을 잘 때는 이렇게 뜯어서 평상처럼 네. 쓰고 다시 문 달고 뭐 이런 집이 옛날에 그때 네. 벌써 100년 전이니까 네, 네. 그거 절대 뺏지 마라. 음. 춥다고 그것 떼다가 불 태우지 마라. 불 이렇게 모닥불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마적대 수준의 그 무식한 이 게릴라 공산 게릴라들한테 교육한 게 다 그런 거라니까. 너 이런 것 하면은 물을 떠나 물고기처럼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우리가 지게 돼. 이런 거 교육한 거예요. 네. 그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추모를 빙자해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대대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몇만 네네. 명이 모여서 네. 이거야말로 모택동이 100년 전에 모택동이의 그 게릴라 전술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조차 잘 모르는 자들 그야말로 얼치기 좌파들이 그냥 전문 시위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미 거의 물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아니 어느 대한민국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이 자들의 주장에 일리 있다고 귀를 기울이겠냐고요. 저는요 민주당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봐요. 음. 박사님 말씀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예, 그러시죠. 예. 그런 얼치기 좌파들이 하는 그런 이 집회 시위에 민주당은 지금 놀아나는 아까 거기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겁나거든. 아니 저것들이 버릴까봐. 아니 민노총이 진짜 아니, 더불어민주당 버린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근데 자기네들이 죽을 걸 뻔히 알지 않을까요? 이건 불섭덤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퇴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그런 그 그러니까 전략이냐고요. 이 지금 이 탄핵 집회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는 촛불 하는 자들이 얼치기 좌파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얼치기 좌파야. 그러게요. 겁내고 있다니까. 얼치기한테 이렇게 발목이 그러니까, 잡혀갖고. 아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그 주장이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버스 동원해서 저 촛불 집회에다가 사람들 동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일단은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예. 사실관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얼치기들한테 끌려다니는 얼치기지. 그렇죠. 자,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됐죠? 그 얼치기보다 더 얼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건 찌질하다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지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하는 그 풍산개를 파양하겠다고 갑자기 월 250만 원 부담하기 싫다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250만 원에 예. 저는 이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개월 기준 밥값이 35만 원이더만요. 네. 그다음에 의료비가 15만 원이래요. 네. 거기까지 제가 인정합니다. 알았어. 그 밥은 먹여야지. 알았어. 그리고 그래? 아니 아프면은 데려가야지 수의사한테. 알았어.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네.
관리 용역비가 200만 원이 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딴 사람 시켜갖고 기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데리고 갔어요? 왜 입양을 한다고 했어요? 입양이 아니지. 그건 그냥 딴 사람 시켜서 그냥 이렇게 기르게 하고 그냥 자기는 사진만 찍히는 거야. 그렇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고 저기 김정은한테 나 아직 개 잘 기르고 있어 이렇게 보이고 싶은지 모르지만 사진 찍을 때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는 기르지도 않고 딴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따져봤어요. 이 사람 지금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한 달에 국민 세금을 얼마씩 받는가 따져봤더니 연금 지급 그러니까 대통령 보수 연예계 100분의 95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95? 예, 95%. 100분의 95를 받을 수 그럼 있더라고요. 한 2억 가까이 그러면 받는 거네? 아니요. 지금 그 계산으로 해봤습니다. 네. 2억 4,455만 7천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연. 연. 근데 이걸 12로 나눴더니 2억 3,228만 9,150원이에요. 이걸 또 12로 나눴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1,935만 8,262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250만 원이 없어서 안 된다. 근데 와 200만 원은 재야지 인간적으로 왜? 아니 그거는 좀 내가 이해가 되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예? 아니 김정수이가 좀 먹어야 말이지. 거기도 옷값이 좀 필요하고 그럼. 예 그렇군요. 예. 그 1,900만 원에 이거 그- 갖고도 그러니까- 모자라겠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실전적 고민을 한 거지. 아. 김정수기를 먹일 거냐, 아니면 이거 고민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군요. 풍산계를 먹일 거냐. 네. 풍산계 결국 풍산계를 포기한 거지. 네 예. 난 그 실전적 고민은 이해가 돼요. 예 갑자기 뭐가 떠올라서요.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예 장면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예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정말 아니 당신들한테 관리 용역비를 주려면 아예 서울대공원에서 맡기지. 예. 대공원에 맡기면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야. 아니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데려가라. 뭐 그럼 딴 데서도 기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입양인가요? 입양의 정의도 아니고 이 개가 사랑스러워서 데리고 가겠다가 아니었어요. 돈 주면 키우겠다? 그럼 누구나 하지. 아니 250만 원 주면은 누가 그럼 못 기르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자기 대가 기르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그러니까 이 반려인의 기본이 안 돼 있다. 네. 이 사람은 최소한 그게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윤 대통령이 자긴 반려인이니까 그러나 주인이었으니 갑자기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이 개들의 강아지들에게 정신적인 어떤 혼돈이 오잖아요. 그걸 배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지금 풍산계 파양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는 다 아주 교묘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 끝에 나온 조치예요. 네. 뭐냐면 야 윤석열이가 이렇게까지 나를 핍박한다. 아니 그 개 먹이 주겠다고 다 약속까지 해놓고 그 250만을 나한테 안 줘가지고 내가 개도 못 기르게 만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이자가 주장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본 거 아니야. 이종근 실장처럼 간단하게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더구나 그때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이가 현직 대통령일 때 만나서 했던 얘기들을 기자한테 한 얘기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은 그야말로 애견인 그 가족으로서의 그런 눈높이가 다른 거야. 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렇게 이 수작질을 간교하게 부리다가 완전히 지발등을 찍었어요. 그래서 1,000만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저건 정말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개만도 못한 자가 돼버린 거야. 눈높이가 개보다 낮잖아. 제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예. 이 얘기가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네. 대통령 말고요, 훨씬 전에 이 풍산개 처리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24번에서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개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 살아있는 생물과 함께 이렇게 했던 그런 나날들이 있는데 이것을 동물이 아닌 어떤 물건을 취급해서 선물을 받은 물건들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가거나 혹은 생물일 경우 국가기관 뭐 서울대공원이라든지 거기서 맡겨서 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호랑이나 판다는 그렇게 하죠. 예. 근데 말이 안 된다. 특히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이
기르는 사람과의 어떤 이 교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법을 바꿔서라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가서 기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 이게 대통령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현행법에서 조금 이 편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반려인들도 다 이해를 하죠. 다 공감을 하고 그건 진짜 애정을 준 만큼 강아지는 개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250만 원 요거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기르질 않았구나 자신이. 당연히 250만 원이 아니라 내가 기른 강아지들이라면 내가 돈을 투여하서라도 제발 좀 내가 기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이 참네 정말. 애정이 없는 거죠. 네. 그 좀 다른 얘기 좀 하죠. 오늘도 김의겸이가 한동훈 장관한테 대들다가 그냥 찍소리 못하고 K 옆에 당하긴 하던데, 그런데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네. 이게 그 제보자, 뭐 첼리스트에 무슨 뭐 관계된다는 누구 남자, 이자가 갑자기 길길이 날뛰대요. 그런데 예. 저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죠. 예. 그자는 제보자가 아닙니다. 제보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직접 그 현장을 목도했어야 돼요. 그게 제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자신은 간접적인 인용을 할 뿐이에요. 자기는 목도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죠? 현장에 갔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딴 데서 또 만났나요? 아니면 현장을 목도를 했나요? 바깥에서라도?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자신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아까 전화를 걸어서 그 상황을 녹취를 한 전달자에 불과해요. 상황의 전달자. 근데 네. 자기가 제보자라고 나서면서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또 제안도 해요. 이게 단순한 제보자입니까? 그 제보자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자기는 뭐 무슨 좌파라고 대놓고 떠들면서 하던데, 여기 댓글에는 제보 호소인 주제예요. 예. 저 지금 오늘 주제가 좀 도그와 비슷한 도그가 많네요. 그래서 도그 사운드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이자의 말은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고 어쨌든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여전히 좀 조심스럽죠. 네. 웃다가도 저희들도 방송하다 보면 갑자기 실소가 나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웃다가도 저희가 다시 표정을 이제 추스립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비록 국가애도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하여튼 끝나자마자 좌파들이 지금 뭐 전방위 공격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어쨌든 상당히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의 목적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액수가 특정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기존에 지금 나온 액수들 이외의 액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그 액수들은 정진상과 김용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이 상황들과 연관이 되면서 전 두 가지가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 지사 시절, 하나 더 있구나, 대선 시절, 이 3단계로 나누어져서 돈이 움직인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정치 자금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러니까 크게 지금 저수지가 3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진전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장 포인트가 김용이 언제 무너지느냐.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겠죠. 당연히 버티겠죠. 그래서 이제 기소는 됐는데
김용이 무너지는 순간은 이걸 거예요. 액수에 대한 문제.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아하, 따라서 그래요. 예. 이 액수와 관련돼서 특가법에 적용되냐 안 되냐. 예, 그렇죠. 그래서 몇 억이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형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독박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정진상 역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규가 달리 룸살롱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룸살롱 얘기는 그래 그냥 유흥업소 몇 번 갔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그걸 단초로 해서 사실상 이 남욱 일당이 정진상에게 이 코를 꿰는다고 그럴까요? 어떤 네. 의미에서는 네. 이게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만든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건 당연히 대가가 있었어야 됐고 그 대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황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나가고 있어서 예. 유동규와 정진상과 지금 김용이 무너지는 순간 이재명은 달리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짧게 어쨌든 일상이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고 국민의힘도 사실 이태원 참사 전까지는 차기 당권 주자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유승민이가 이제 믿자야 본전이다. 난 더 잃을 거 없다. 이런 심보인지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대로 가다가 자칫 이 유승민이한테 진짜 당권 뺏길 수도 있다. 그러면 제2의 이준석 요새 유승민이를 늙은 이준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역학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유승민이를 원천적으로 전당대회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만들 방법은 없잖아요. 네네.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옹색해집니까? 그렇죠. 예. 예, 지가 출마하고 안 하고는 지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만 출마한다면 당당하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걸 깨끗하게 정치적으로 박살내고 정리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 출마 못하게는 안 했지만 김은혜가 나서서 끝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런데 과연 그 유승민이를 압도할 확실한 대안 후보가 있냐? 라는 점으로 들어가면 한철수고 되나? 김기현으로 되나? 권성동으로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 대목에서 나경원이 돋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예.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선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사람 있잖아요. 예.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권성동. 권성동. 예. 왜 지금 사실 고반고반한지 아세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뚜렷한 어떤 그런 그 발언도 그렇고 또 예. 이념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그것이 뚜렷할 때 유승민과 대척점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포지셔닝 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내 뚜렷하게 난 뭐다라고 날 던질 수 있는 그런 이 배포와 또 네. 비전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나경원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네. 자신을 던질 줄도 알고 또 최소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장 선명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지금 앞으로 유승민을 그대로 제압할 사람은 무엇보다 뚜렷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이 나경원 전 대표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예. 예. 지금까지의 이제 이태원 참사가 사실 국가애도 기간이 어제그제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바로 시작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예, 이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종근 실장과 함께 진행한 용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